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은 윤명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아문명, 특히 홍산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홍산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때로는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적 해석도 가능하고 우리적 해석도 가능한데 개인적 학자적 견해로서도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한 역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루하더라도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을 만약에 자기 주장을 빨리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요, 때로는 사실과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에 경도가 되거나 집착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이 가진 기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면은 나중에 악용당할 우려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파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파시스트는 우만 있다고 보지 않고요. 좌득 파시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이 대부분 민족이라든가 민중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악용을 합니다. 특히 민족이라는 단어는요, 민중과 달라서 혈연과 연관되고 인간의 심리 기본까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이 늘 민족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악용을 하죠. 대표적인 사람 들어볼까요? 히틀러예요. 또 우파 쪽, 좌파 쪽에서는 누가 있나요? 스탈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 사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북한은 주체 사관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이라든가 단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특히 김정일에 의해서 주체 사관이 시작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단군능의 발굴과 복원, 기타 등등 이래서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띄우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을 저 사람들은 순수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민족이란 이름하에 사실을 왜곡하고 또는 사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역사학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통제 또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실을 찾는 작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유아문명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소지방에 한해서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요소지방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거주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이 교차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북한은 구석기 시대인부터 신석기인으로 계승됐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은 교차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요소지방에서도 주민의 교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명의 시작이 됐는데 이때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예전은 신석기 시대를 문명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문화,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석기를 문명으로 보고 특히 중국이 유아문명론, 그러다 보니까 홍산문화라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논리적인 이 문화를 가운데 두고 그 이전에 흔히 말하는 8,000년 전에 서화서 문화 그리고 흑룡화 문화 이걸 다 합해서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석기 초기부터 유아문명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문화는 수렵 삼립 문화가 주로 이루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렵보다는 어렵의 비중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아문명에서도 어렵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렵, 어렵뿐만 아니라 비로소 농경이 시작되는데 그 증거들이 특히 흑룡화 유적지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농업문명이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문화나 그렇겠지만은 특히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환경 속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평현과 그리고 적봉 주변 지역을 빼놓고는 흔히 말해서 이 전체 지역에서 문명이 그렇게 흔적이 발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유아문명론에서 홍산문화는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불과 1000년이 남짓되는데
그 다음에는 형태가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하가즘 하층 문화로 돼요. 요하 문명 중에서 홍산 문화랑 하가즘 하층 문화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하 문명론, 그 중에서 홍산 문화를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주변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른바 Y자 문화권을 얘기하면서 중국 황하 문명은 이렇게 서북 쪽에서 내려오는 북방 초원유목 문명과 그리고 동북 쪽에서 내려오는 요하 문명이 만나서 여기서 황하 문명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게 Y자 문화권이거든요. 동시에 우리도 동쪽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또 한 말씀드리죠. 그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디 살던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자꾸 동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치 산동반도라든가 바레만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쪽에 확장돼서 서북 방향의 투르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 중북부 지역을 핵심으로 하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문화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를테면 동이 문제라든가 산동반대 문제라든가 아니면 북방초원 심지어 좀 알타이까지 넘기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 민족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화가 섞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에 대한 애정과 가치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책을 보여드릴게요.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 이 책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좀 더 확대시켜서 쓴 책인데요. 동아시아의 전체의 모든 영토 분쟁 갈등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토 분쟁 갈등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갈등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역사 왜곡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일본이 말하는 보통 식민사관이 있죠. 또 한 가지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등의 공정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유화문명론, 홍산문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논리적 허와 함께 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유화문명론을 들고 나왔는가를 말씀을 드려요.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역사는 현지학이고 미학이거든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낭만적이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보다 치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홍산문화, 이것이 우리와 직결된다는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왜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발굴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홍산 문화를 발굴했고 또 유화문명론을 만들었을까? 그걸 알아야죠. 제가 전체 파일 중에서 이 파일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중국 문제란 목차가 들어갔는데요.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 흔히 말해서 동북공정을 비롯한 갖가지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적, 정치적 성공과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중국이 근대화 과정에 대한 청산과 극복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일본과 제국주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도 똑같은 식의 발언했는데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서구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중국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52년 이후에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를 자기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죠. 세 번째는 내부모선의 희석화와 애국주의 발양의 전략.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신중화 제국주의입니다. 지금 중국이 제국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이 신중화 제국주의란 말은 2003년도 11월 달에 제가 동북공정 국내에 공개된 이후 첫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동북공정은 고구려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정치 문제이다. 중국이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북공정 외에도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등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투여한 비용과 인력은 동북공정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동북공정보다는 서남공정, 특히 서북공정이 더 중요했고 최근에 보는 것처럼 위군에 대한 압박, 기타 등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중화 제국주의 추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홍산문화 아니면 유화문명론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 특히 네 번째 신중화 제국주의란 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역사를 왜 합니까? 그냥 자기 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미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써봤어요. 중화 사상의 재현과 영토 확장 및 회복,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중국 민족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건 아니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곤란에 봉착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를 성장하고요. 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이 여러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와서 발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황하 문명권 외에도 전 중국에서 다양한 곳에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장강 문명이에요. 장강은 양자강이죠. 원명칭은 장강이고 양주 이남 지역을 양자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장 이북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새로운 문화가 발견됐는데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주로 일본 학자들이 해서 발굴이 됐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됩니다. 일본은 당연히 장강유역에 있었던 장강 문명을 일본 국가의 기원, 일본 민족의 기원, 일본 문화의 기원으로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사실도 있겠지만은 우리와의 연관성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약간의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고 일부 주장에 관해서는 해양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반박한 논문도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있는데 특히 유화 문명이 등장하잖아요. 만주란 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국에서요.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만주 일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예민한 지역이에요. 중국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통일되어 있던 기관과 분열되어 있던 기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해와 이북의 흔히 말하는 북중국은 주로 북방 유목민족과 우리 동쪽에 있었던 동방민족들이 내려가서 장악을 했어요. 선비계통이라든가 거란계통은 전부 다 제 이론에 따르면 동방계통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동북공정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전에 흑룡강 성장을 지낸 사람이 후진따오고 그리고 후진따가 주석 때 실시된 곳이 동북공정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화 문명론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발생한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 그리고 요소 요동 일대를 처음부터 중국의 역사 영역이었던 영토 영역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다지역 기원 문명설은요.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통일된 중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멀티에어리어 여러 지역에서 문명들이 기원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 황하 문명이고 그 결과가 중국이다. 이게 중화 문명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당연히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사학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도 똑같고요. 북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민족 개념을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족 개념은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이 얘기하는 민족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은 달라요. 더군다나 후진따오 이전의 민족 개념과 후진따오의 민족 개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홍산문화, 유화문명을 우리로 끌어오고 싶으면 이런 논리호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잖아요. 이때 민족은 바로 중화민족을 얘기하고요.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1+55개 소수민족이 아니라 이젠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화문명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북공정 이런 것 외에도 이를테면 하상주 단대공정
이거 96년부터 시작됐던 거죠. 많은 액수가 투입됐고, 그 다음에 탐원공정, 이거는 근원을 탐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망자선론이죠. 그리고 여기 치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봤거든요. 이게 탕록에 가서 찍은 건데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쭉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까지가 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기념조형물이 또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탓도 있지만 그 전부터도 중국은 이렇게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그리고 크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우리 문화재를 그렇게 적고 아니면 소홀히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아무리 조그만 지방박물관을 가더라도 우리랑 비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돼 있고, 이거 반성해야 돼요. 입으로만 역사 외치면 못합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였지만 여기를 중화 제1고도, 왜냐면은 유명한 탕록대전이 벌어져서 결국은 황제가 통일이 됐고 여기서 중화민족 또는 중화가 시작됐다고 보니까 여기를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중화 3조당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만든 거죠. 뭐 위치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 정부는 여기를 지정을 한 겁니다. 중화 3조당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황제, 그 다음에 치우, 염자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치우 천황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치우의 붐이 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 없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동쪽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황제와 대척점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세력의 수장,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와 얼마나 연관성이 깊은가, 이거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치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좀 유치하게 했죠, 사실은 그림 자체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이런 다양한 것을 했고, 그 흐름 속에 유화문명론이 있고, 유화문명론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홍산 문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문화라고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치우청이고요. 물론 치우의 무덤은 여러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몸도 7개로 나눠서 묻었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는 거죠. 이건 황제천이에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요서지방을 끝내고요. 다시 요동으로 넘어갑니다. 또 말씀을 드려요. 일종의 주술인가? 자꾸 홍산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요동지방에 대한 관심을 안 기울이거나 덜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 고조선과 직접 연관된 곳이 요동입니까? 요서입니까? 물론 요서지방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이 있었을 거로 여겨지는 은족이 요서에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갈석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 큰 넓은 의미에서 좀 애매한 용어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려요. 동의 문제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서예요. 왜? 원조선의 지표 유물이 뭡니까? 고인돌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톡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 밖에도 어디서 발견됩니까? 요동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요동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요동지방이 덜 발견됐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요화문명론의 홍산문화 또는 하가점 하층문에서 나온 유적 유물과 동쪽에 있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서지방 홍산도 중요하지만 요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 구석시대의 유적지 분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도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보니까 여기 심양이 있죠? 호나. 이게 심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락 유적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발전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양 지역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현재까지는 요서지방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아마도 유사한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더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너무 압도적으로 요소지방 그리고 홍삼 문화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발전했고 요소지역과는 좀 다르게 문화가 발전했다. 영향은 주고받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제가 신라 유적을 정리해 봤는데요. 태자가 관통하는 심양시 북쪽 호나죠. 그리고 하층 문화를 보통 약 7,000년 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바로 신랑 문화예요. 약 7,000년 정도의 문화. 8,000년 전에 흑룡화 문화가 서쪽에 있었고 동쪽에서는 신랑 문화가 한 7,000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됐고, 당연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보니까 농경을 겸한 정착생활을 시작했고요. 산업은 채집도 했지만은 어렵도 했고 그 다음에 농경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위치죠. 이게 지금 호나 유역에 있었던 신라 유적지고요. 오른쪽은 새로 만든 유적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가봤고 몇 년 전에도 가봤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커졌어요. 중국은 참 여담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양에 가면 윤용성 박물관을 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던 때가 94년도거든요. 그때는 박물관이라 볼 수가 없었고요. 3층 건물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서 곧 불타 없어졌는데 그 위에 진 윤용성 박물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중국적인 해석으로 흔히 말하는 만주 역사를 왜곡시켰고요. 우리 역사 당연히 왜곡됐죠. 비파형 동공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발해와 연관된 시대를 보면 거기는 발해란 국명이 사라진 거죠. 거기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게 오른쪽에 이호갱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내부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집을 갖추고 있었다. 신석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했죠. 그리고 내부에선 불을 피운 흔적들이 발견했고 당연히 신석기 시대니까 토기를 제조했겠죠. 그리고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부조가 있어요. 벽화가. 그리고 오른쪽을 자세히 보니까 한 여인이 가슴을 드러내고 목걸이에 많은 장식을 하고 손에도 장식을 하고 그리고 위에 뭔가 들고 있잖아요. 홀이에요. 일종의 상징물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도 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는 겁니다. 홀. 신령스러운 물건이죠. 하늘에 피를 받았다는 상징성을 뜻하는 건데 이것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목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양시는 심양시 상징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심양시에 가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울의 상징물은 무엇일까요? 평양은 그래도 비파형 동공을 대단히 또 비평가하고 상징물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심양은 이렇게 신라 유적지에서 나온 목조로 만든 새 모양의 조각품을 바로 쓰고 있는 거죠. 신령스러운 물건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바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땅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유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적을 좀 오늘 유물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랑 문화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인식하라는 겁니다. 홍삼 문화의 화려한 옥문화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랑 문화도 꼭 보세요. 우리와 더 가까운 곳은 바로 이 문화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도끼는 아니에요. 돌삽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래열듯이 이렇게 한 거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돌날을 가늘게 쪼개서 다듬은 겁니다. 그러니까 칼날이죠. 중국 사람들은 석엽, 돌 나뭇잎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무엇으로 사용됐겠습니까? 당연히 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흑요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백두산 지역과 굉장히 멀죠. 그랬을 경우에 칼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돌들을 날카롭게 짜게서 쓰는 거죠. 그렇다면 간단한 것 아니죠. 이 돌들의 종류가 다양한데 돌들의 성분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석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어떤 돌을 어떤 돌로 가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가격해야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로 봐서는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고 하이 너리 지식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툭툭 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인이었었고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곡물이 탄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곡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농경이 시작된 거죠. 재배 농경이.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과일 씨껍질이 나온 거니까 채집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손쉬운 것은 채집이고요. 두 번째는 어렵이고요. 세 번째는 수렵이고 네 번째가 저는 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이죠. 당연히 홍산 문화도 그렇지만 이 신랑 문화도 어렵을 중요시 여겼죠. 토기들을 보세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토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갈짓자 문양이 들어간 것들, 아빈문 이런 것들은 홍산 문화당도 일부 연관되지만 주로 쭉 동쪽으로 가면서 압록강하고를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쭉 내려면서 우리랑 연결되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이 짓자문 아빈문이 바로 여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 또 여기서는 이미 옥을 사용을 했잖아요. 옥의 산지는 수암이에요. 고구려에서 유명한 수암이죠. 그런데 수암에서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은 심양 지역이에요. 그런데 진짜 옥문화가 발전한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적봉시 일대와 건평현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옥은 비록 여기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문화로서 발전시킨 것은 역시 홍산 문화 지역이죠. 옥도끼입니다. 이것이 그 갈짓자형 문화죠. 이건 아빈자, 갈짓자. 눌러가지고 만든 이 갈짓자. 이게 우린 비교적 늦게까지 나타나는 토기 양식입니다. 한반도 남쪽까지 다 나타나죠. 그리고 어망추가 있는데 이 어망추는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거칠게 나타나요. 밝을 유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이 어망추의 양쪽 홈이 분명히 파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파졌지만 나머지는 대충 돼 있는데 이것은 어망추다. 이 어망추가 있다는 것은 그물을 사용했는데 그물도 작은 그물이 아니라 아주 큰 그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거 중국에서는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물의 종류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학문 영역이 굉장히 넓고 깊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뼈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죠. 송곳이라든가 무슨 칼날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등등 이런 뼈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사진 상태 별로 안 좋죠. 이게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새까만 걸 다듬어 가지고 간에 홈을 낸 거예요. 이건 모양이 좀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귀걸이에요. 어떤 재질이겠습니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석탄이에요. 석탄. 그 당시에 석탄이 사용이 된 거고요. 당연히 사용됐죠. 아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스팔트가 벌써 이미 사용이 됐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석탄이 사용됐고요. 이 석탄으로 이렇게 장식품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한 6,000년 또는 7,000년 전의 문화가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가져왔을까? 여기 보면 무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심양성 무순까지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석탄을 구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공을 했는데요. 무순이 유명한 무순 탄광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개발한 게 뭡니까? 만주국을 세우면서 하나는 안산의 철광이죠. 안산시 전체가 철광산이죠. 그 안산시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때 바로 안시성 권한성이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무순. 무순의 신성이 있고 무순의 탄광을 일본인들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걸어서 가서 석탄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통념을 깨는 겁니다. 자, 이거 사진 상태 나빠요. 그 당시에 워낙 급하게 찍어서 성묵이에요. 성묵이니까 이건 돌로 된 건데 먹이죠, 먹. 그러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걸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는 남아있지 않고 다만 토기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죠, 부어로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묵을 가지고 그림이라든가 글자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옥제품입니다. 목걸이고요. 자, 옥으로 만든 옥도끼가 보이고 있죠. 여기 옥도끼. 이거는 모르겠어요. 실수로 온 건지 아니면은 문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왠지 모르게 미술 사는 사람들은, 종교학하는 사람들은 여기 의미를 부여하죠.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남한강가에서 발견된 여러 구석기의 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 하거든요.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과장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옥도끼들도 발견되니까 아, 신랑문화 하층에서도 이렇게 옥문화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편보자 문화는 그 근처인데요. 신랑문화보다 한참 후대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 편보자 문화를 청동시대 초기로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근처에 이런 문화가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요동반도와 한반도 신석기 문화는 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요와 홍산 문화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요동지방에 있었던 문화들도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와 공통성이 맞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아직 그 얘기를 안 썼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자문이라든가 아빈문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놓고 볼 때 당연히 영향이 있다 주장을 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백길이죠. 백길. 강길, 백길, 주로 백길이죠. 해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의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면요, 그동안 도외시했던, 몰랐던 해양을 반드시 염두에 됩니다. 모든 게 다 해양이죠. 발해만이라는 게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동해인들 그러면은 당연히 발해 주변에 분포한 사람들이에요. 요동만, 발해만, 그리고 산동바다 위쪽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동바다, 남쪽에 청도만 일대 강소까지. 이게 다 백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해양에 대해 관심을 안 갖죠? 그런 너무 편향적인 해석을 해온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대단한 산이네요.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화강암이 이렇게 깎아지른 듯 있어요. 멀리 바다가 보이고.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 하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새로 만든 거죠, 중국인들이. 이게 바로 유명한 고구려 비사성입니다. 제 용어로 표현하면 고구려 수군함대 사령부가 있었던 곳. 중요하죠. 그리고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장량의 수군이 공격해서 결국 서문을 통해서 급습해서 점령하는데요. 이때 고구려군이 8,000명이 죽었거나 아니면 포로가 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장량 수군이 여기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안성의 구원군으로 참여할 수는 없어요. 비사성입니다, 바로. 대련 금주에 있는 비사성.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지역이 우리 역사,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감정자구의 강상무덤, 그리고 근처에 루상무덤, 장군무덤, 이거 전부 다 이 주변 지역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보니까 여순, 일화, 감옥, 구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순에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감옥 옛날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서 안중근 의사, 단재 신채호 선생, 이혜영 선생이 순국하셨어요. 역사는 이런 겁니다. 고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 역사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천착하지만 통시대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늘 그렇듯이 역사 현장에 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바로 직전 그리고 먼 올라가게 되면 원조선 아니면 그 이전까지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런 것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할까?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빨간 줄을 새에 두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을까? 흉측하게. 그리고 날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미 아셨겠지만 이쪽은 흔히 말하는 발해, 이쪽은 우리 말하면 서해,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발해와 황해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순의 노철산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고조선 시대 때도 무역 항구가 있었던 곳, 마석진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부터 조금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산동반도의 레주 지역까지는 도철산 수도, 그리고 지리학자는 묘도 군도가 점점 이어지면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7,000년 정도 전부터 양쪽에 교류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 활동 모델을 보려면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소지방, 그리고 조금 전에 했듯이 요동지방,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와서 중국인들에게는 요남지방, 우리말은 요동반도 남쪽, 그리고 여길 봐야 됩니다. 요동반도 남쪽에 장산군도란 바다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민족 아니면 원조선의 핵으로서의 그 무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도 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인들이 요남으로 부르는 요동반도 남쪽과 제가 얘기하는 장산군도란 바다의 섬 군도도 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유적이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금주구라고 말씀드렸죠. 금주구가 비사성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고조선에 많은 무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보란점이 있잖아요. 화방점, 보란점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업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이 섬이 아니겠습니까? 장산군도. 조선시대 때 일부에 나타납니다. 연행사들이 이곳을 통과한 것. 그만큼 중요한데 당연히 이런 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 때 유적이 있고 유물들이 발견이 되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후에 원조선의 문화권 그리고 정치권 즉 영토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위에는 고구려로 계승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동반도 남쪽 피구항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됐거든요. 뻔해요. 중국인들이 군사항으로 쓰기 위한 겁니다. 현장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장산군도가 있고 석성열도가 있고 또 가면은 해양도가 따로 있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제는 역사를 바라볼 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요동반도에 보니까 이렇게 남쪽에는 곽거춘 유적이 있습니다. 여순구구죠. 여기서 각종의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의 동물들의 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수렵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돼지. 이미 이때 목축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뭐 그 밖에도 많죠. 이런 것들. 소라계통도. 이거 유물과 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어피리들을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산 것 같네요. 특히 이런 것들은 중요하거든요.